자, 오늘은 2022년 수능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해겔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철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생각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10분 남짓한 그 시간 동안 긴 지문이니까 12분, 13분 긴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완벽한 독해를 하는 건 힘들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완벽한 독해를 하려고 했다면 좀 자칫 욕심으로 인해 화를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끝내야 될 것들이 있고 이해하는 수준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잘 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이 많습니다. 글도 좀 어렵고요. 문장도 따박따박 납득이 안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정리할 것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률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변증법에 대한 구조 설명이 나왔거든요. 앞에 좀 잠깐 보실까요? 변증법이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건데 대비를 통해 이런 얘기하죠. 단순히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률이 아니다. 그냥 이게 쉼표 찍는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고요. 대립적인 두 범주가 통일을 이루어져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특징으로 한대요. 그럼 여기서 대립적인 두 범주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뭘 생각하시는 거냐면 정립과 반정립이 대립적인 두 범주가니까 네이밍을 했다면 얘는 정립이고 얘는 반정립이니까 두 범주는 대립적인 범주가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 통합하는 거, 이것이 종합하는 것이 이걸 변증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변증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뭘 많이 드냐면 짜파게티와 불닭볶음면 얘기를 많이 듭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매운 것도 좀 먹고 싶어. 그럼 짜파게티에다가 불닭볶음면 섞어 먹으면 짜장맛도 느끼고 매운맛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다른 것들을 종합하는 거, 이 변증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뒤에 있는 문장이 무려 5줄, 6줄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돼. 한번 읽어볼게.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 이념과 현실의 원리를 밝히는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말이 어려워요. 저도 이거 읽다가 좀 짜증이 많이 났던 녀석인데 말이 어려우면 구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니까. 즉 뒤에 나와 있는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거 아니야? A도 B도 변증법이기 때문에 두 차원을 밝히는 논증도 변증법이어야 된다. 다시 이념도 변증법이고 이념을 드러내는 방식도 변증법이기 때문에 이념과 현실을 다루는 그걸 밝히는 논증 방식도 변증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겔 입장에서는 결국 다 변증법으로 살펴봐야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런 얘기했죠? 단순히 논증 방식이 아니다. 논증 대상이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변증법의 차원에서 존재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겔의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범주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제 미학이라는 범주에서 이제 좀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변증법을 단순히 존재 방식이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이 미학도 이 변증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려고 하나 봐요. 그에게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문장 붙여주시고요.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 영역을 가리킨다. 그거 잘 봐. 이 지문이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문맥적 동의어 처리를 잘 하셨어야 됐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유기적 연결 엄청 중요하니까 많이 하셨을 텐데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 예술은 미학의 대상인데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하나의 형태래요.
그럼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인데 이 절대 정신이 뭐냐면 절대적 진리인 이념. 그럼 잘 봐. 절대적 진리가 이념이고 이 이념을 인식하는 정신의 영역을 뭐라고 한다고 이거? 절대 정신이라고 한다고. 절대 진리를 인식하는 정신의 영역이 절대 정신이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 정신이란 영역에서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구나. 얘와 얘의 개념을 잘 구분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더 읽어볼게요.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 말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이념이죠. 이념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된다. 절대적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잠깐 정리해 보시면 이때 이념, 절대적 진리, 이 내용이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다 동일하다 이야기입니다. 절대적 진리 자체라는 내용은 동일한데 뭐만 좀 다르구나 이거.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별하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형식의 차이에 따라. 따라서 절대정신의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이것이 형식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게.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야. 직관은 지각하는 녀석이라고요. 시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정보가 직관이라는 거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이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래. 그러니까 표상은 이름과 조금 다르죠. 표상은 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면에 떠오른 생각이 표상이고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라고 해서 사유는 논리적 지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인 절대적 진리는 동일하지만 이걸 인식하는 정신의 영역에는 형식에 따라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있나 보지. 이해가 어려워. 정보부터 구별하라고. 읽어볼게. 이의 세 형태는 예술, 종교, 철학은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이 된다.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이 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이 된다. 지금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아까 첫 단락을 떠올랐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야. 잘하셨다고. 거기 잠깐 보시면 직관의 외면성, 여기는 뭐 외면성이 있나 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지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표상의 내면성. 표상이 내면인지는 우리 납득할 수 있겠죠? 표상이라는 게 이름과 조금 다르게 마음속에 떠올리는 거니까. 이러한 외면성과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이 되고요.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 예술은 객관성이래요. 예에 따르면. 그 다음 종교의 주관성.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 가서 뭐 한다 이거? 종합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나왔던 종합이란 워딩을 바탕으로 지금 얘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테두리 안에 살펴보고 있구나 미학을. 변증법의 테두리 안에 살펴보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 이 해겔 지문 두 번째 단락 읽고 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납득이 잘 안 돼서. 아니 미학이라고 하면 예술인데 아니 이 대상을 정신의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변증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이 말이 깔끔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구간이 바로 뭐냐면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첫 구절이에요. 제가 각 단락의 첫 문장은 흐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앞 단락을 정리해 주기도 한다. 그럼 얘가 이런 얘기하죠.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 여기 나왔던 형식 간의 차이라는 것이 선생님 앞 단락에서 우리가 먹었어야 될 정보는 결국 뭐에 그냥 국한하면 됐구나. 형식상 이러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면 됐구나. 물론 이걸 수능 때 완벽하게 이해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할 수 없었다니까 전. 다만 우리는 이러한 형식상의 차이만 있었고 이 차이로 인해 인식 수준의 차이가 좀 생겼나 봐요. 좀 한번 읽어볼게.
해겔에게서 절대적 내용인 절대적 진리. 계속 얘기하지만 이 지문 정말 어려웠던 게 문맥적 동의어 좀 잘 보셔야 돼. 절대적 진리 말 바꾸면 뭐가 되겠니 이게? 이념이 되겠죠. 이념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래. 이 녀석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란 거네? 인간이 인식해야 하는 대상인 이 이념은 굉장히 논리적 이성적인데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게 되고 예술은 지각에 따라 직관하게 되고 종교는 표성, 심상에 따라 표상하게 되고 철학은 논리에 따라 사유하기 때문에 이 세 형태 간의 단계적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망할 수능만 등급 매기는 게 아니라 이런 인식 수준에도 등급이 있나 봐. 즉 예술은 초보 단계고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인데 이에 따라 어떻게 귀결되고 정리되는지 잘 정리해보자.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에서 이게 각 단계라고 했죠. 이러한 어떠한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철학뿐이다라는 겁니다. 명실상부한 이름 그대로 절대정신이라 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철학뿐이다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 이 정도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이념,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러면 형식에 따라 지각하고 심상하고 논리에 따른 이런 형식 차이가 있다면 철학만이 말 그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진정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얘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정도만 잡으시면 되겠다고.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예술이 절대 정신이었던 어떤 그 기능을 온전히 했던 건 먼 옛날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뭐 돌도끼로 뭐 찍고 뭐 이런 완전 미개한 수준일 때만 가능했던 거고 지금처럼 어떠한 뭐 비트코인 나오고 이런 복잡한 논리가 지배하고 기술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는 철학만이 진정한 절대 정신이다라는 거죠. 가달락 너무 어렵습니다. 수능 때 이거보다 완벽한 어떠한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가달락에서 글쓴이가 그 말하고 싶은 건 해겔의 변증법이고 글쓴이는 단순히 변증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증법의 체계 안에서 미학을 다루려고 했구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정신을 잘 구별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5번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죠.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겔의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걸 찾아라. 우리 친구들이 절대적 진리는 내용이고요. 절대적 정신은 형식, 형태 이렇게 좀 나눴다면 이것이 커다랗게 좀 나눠 보이셨다면 그래도 좀 문제는 할만합니다. 1번.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의 내용의 동일성과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내용은 동일하다니까 형식만 이렇게 다를 뿐이다.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 말 좀 바꿔볼래요? 세계의 근원적 질서 뭐겠니 이거? 절대적 진리죠? 이거와 시공간의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아까 얘기했지만 첫 단락에서 이념 또 변증법이고 현실도 변증법이고 그것을 어떤 증명하는 것 또한 변증법의 체계성을 지녀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3번.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렵죠. 선지에서는 이런 것 같아. 형식, 형태 얘기했고요.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 예술, 종교, 철학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얘가 얘를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정보를 잘 나눴다면 이것들은 결국 어쨌든 절대정신, 정신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인식하는 대상이 형태, 형식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인식하는 대상은 뭐구나 이거? 내용인 절대적 진리구나 라고 말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범주를 잘 나눴냐? 정보를 잘 구별했느냐? 사실 5번 문제는 완벽한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는 개념을 잘 구별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4번.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방식의 존재 방식이다.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아까 첫 단락에 했던 것 같고요.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절대정신은 지금은 철학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달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달락이요. 범주가 분명히 바뀔 텐데 뭐 이거와 대립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충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얘도 여전히 변증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두 대립적 범주라고 하면 우리 가달라 계속 환기시키면서 읽으셔야 돼. 정립과 반정립 어느 하나의 일반적 승리가 돼서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성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건 종합에 대립되는 말 좀 잡으셔야죠. 일방적 승리 안 돼. 중화 상태 안 돼. 일방적 승리, 정립과 반정립 어느 한쪽의 승리도 안 되고 중화라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두 범주가 소멸돼서도 안 돼. 결국 이때 종합이란 건 그 뒤에 나와 있는 말 아니야?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조화되는 거고 질적으로 고양을 가져오는 거라니까. 아까 통합되는 거고 종합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뭐 어려운 말 있었죠? 뭐라고 했냐 아까?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좀 더 우린 직관적으로 하면 짜파게티하고 불닭볶음면 비벼서 드셔보시라고. 질적으로 고양된 느낌을 받으실까요? 두 번째 달락 거 볼게요. 중요한 지문에 헛소리해서 죄송합니다.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이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어떤 다듬는 것이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 것인가? 변증법 원칙에 따라 학문을 다듬으려고 했던 게 그의 원칙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QA 지문이죠. 그의 성과물은 그렇다면 그 어떤 변증법의 어떤 기획 원리에 따라 종합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인가? QA 지문이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대답에 대한 왜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답부터 툭 얘기해줬네. 이 질문에 대해서 미학에 관한 한 아까 얘기했지만 가달락은 미학에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진정한 종합, 질적으로 어떤 그 기획을 완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읽어볼게요. 지성의 형식을 아까 했던 이 녀석이죠.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 정신을 이 녀석이죠.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정, 반, 합, 변증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점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층적으로 강화되고 완성되고 있음이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획은 완수했냐?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종합의 의미를 얘기해 주잖아. 종합은 뭐가 아니다. 어느 한쪽이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 모두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얘가 무슨 얘기했어요? 외면이 내면으로 나아가면서 외면이 사라진다고? 객관이 주관으로 나아가면서 객관이 사라진다고? 결국 이것들이 사라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종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야기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너졌는데 짜파게티의 맛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과연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말이 어렵습니다. 관계만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계속 가볼게.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종합은 아니야. 마지막 달라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센스 있는 친구들은 진정한 종합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 대답이면서 동시에 문제점이라고 보였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과연 어떻게 진정한 종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맞춰서 읽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나는 해겔과 다르게 거기 나와 있는 절대 정신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봤군요 라고 보셨다면 이 질문은 충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읽어볼게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철학에서 성취가 된다고요. 주관성이. 이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아까 해겔의 입장에 따르면 초보 단계, 성장 단계, 완숙 단계, 워딩 맞춰 읽으라는 거잖아. 각각의 단계가 있었는데 얘는 무슨 단계도 좀 필요하다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절대정신이란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로 갈수록 주관성이 점차 강화됐는데 이 주관성이 다시 여기서부터는 뭐 되는? 객관화되는, 다시 객관화되는 절대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작품은 사유를 매개로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철학 이후에 가와 달리 여기에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예술이 존재할 수 있다. 가는 예술을 굉장히 초보적인 어떠한 단계로 봤다면 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철학을 통해 사유해야만 하는 절대정신으로 봤다. 이야기죠.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마치 이거 개코 대답해처럼 해겔 대답해라는 거죠. 너도 그동안 살면서 예술적 경험했잖아. 근데 과연 그 예술을 초보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대답해 해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마무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4번 문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이 말에 대해 밑줄 한번 쳐볼게요. 특정한 철학적 방법 밑줄 툭 치시면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이꼴 뭐구나라고 생각해 되겠는 거? 변증법이지? 차이점 먹었니? 둘 다 변증법에 입각해 설명하는 거야, 미학을. 근데 얘는 예술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다. 얘는 야 예술을 초보적 단계로 본다면 종합이 성립하지 않잖아. 외면성과 객관성이 사라지는데 그걸 과연 변증법에 입각해서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니? 따라서 얘는 새로운 단계인 절대정신, 여기에 예술을 놔야 되고 이 예술을 놓게 되는 순간 여기서는 변증법의 논리 안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 변증법을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설명하고 있다. 가하고 나의 차이점 먹었냐라는 거예요. 2번 상반된 평가, 아니 변증법에 대해 상반된 평가는 없습니다. 둘 다 변증법의 테두리 안에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 3번도 마찬가지 아니야? 시대적 한계를 지적했다. 혁신적 방법을 제안한 거 없습니다. 그냥 변증법의 테두리 안에 접근했다는 거죠. 4번에 변증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 없고 변증법의 통시적 과정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다. 5번 문제 아까 했던 것 같고요. 6번 문제 어렵습니다. 직관, 표상, 사유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그냥 개념어가 터졌어요 선생님보다는 사실 이것들의 문맥적 연결은, 유기적 연결은 이해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어떠한 대상을 시각적으로 지각한다면 직관에 의한 것이고 어떤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마음속에 떠올리는 건 표상하는 것이고 논리적 관련된 건 사유다라는 겁니다. 1번 선지 볼게요. 먼 타양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거 밑줄 툭 치시면 이걸 뭐가 되는 거고 지각이고 그 얘는 뭐구나 이거? 직관이구나 하는 거죠.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거 마음속에 떠올리는 거니까 심상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구나 이거? 표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선지에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 의도를 잡았다면 어떤 걸 통해 뭐 하는구나 문제 의도를 잡았다면 2번, 3번, 4번, 5번은 똑같아. 2번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대. 내가 지각할 수는 없잖아. 상상한 거니까 심상해야 될 것 같고요. 심상이니까 표상이라는 거죠.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거, 내가 본 게 아니라 떠올린 거니까 얘도 표상이라는 겁니다. 3번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보는 거니까 지각일 거고 직관이라는 거지. 그 작품을 상상적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데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니까 사유가 아닐까. 4번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설정해 논리적으로 설정하는 것 사유라 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도 뒷부분은 명확히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뒷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글자만 봤다면 무조건 다 틀리죠. 이해하지 않고 글자만 봤다면 다 틀리죠. 왜? 감각 글자 보고 여기서 직관이요 하는 친구는 다 틀린 거잖아.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을 기획한다고요. 근데 아직 이 작품은 없잖아. 따라서 그 작품을 감각 지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을
기획한다고. 그건 아직 작품이 없는 거잖아요. 지각할 수 없잖아요. 기획하는 거니까 뭐가 아닐까 이거? 사유가 아닐까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겁니다.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쳐볼게.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푸는 겁니다. 그냥 푸는 게 아니었어요. 이 문제가 거지 같은 게 기역과 니은의 위치는 가에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위치는 가에 있어요. 근데 얘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나의 관점으로서 기역과 니은을 판단해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재미있는 건 가의 관점으로 보든 나의 관점으로 보든 문제는 답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글쓴이의 의도는, 출제자의 의도는 나의 관점에서 기역과 니은을 봐라. 그 너네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역과 니은이 뭐냐면 기역은 정립, 반정립, 종합. 이게 기역이네. 이게 기역. 그다음 니은은 뭐였냐면 니은은 녀석이죠. 예술, 종교, 철학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선생님 결국 변증법의 체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괜찮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차이점을 보신다면 나의 관점에서는 미학을 다룰 때 아까 얘기했던 진정한 종합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예요. 1번 한번 가볼게. 기역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된다.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변증법의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2번, 기역, 니은 모두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걸 종합해서 질적으로 고양되고 상향되는 거라고. 3번, 기역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라고 돼 있는데 기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틀렸고 니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니은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판단을 해보신다면 기역이라는 것은 변증법 그 자체죠. 그 변증법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이 두 가지가 종합돼서 질적으로 고양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3번에서 나왔던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라고 얘기하면 기역은 틀렸구나라고 얘기하셔야죠. 그죠?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기역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틀리고 니은도 보시면 니은이란 건 이거잖아. 예술, 종교, 철학이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변증법의 체계에 따라서 이것들이 종합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 이런 것들이 얘가 뭐 된다 이거. 약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강화된다라는 선지는 말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4번과 5번 선지 묶어보시면 똑같은 선지 아니야? 니은과 달리 기역에서는 니은과 달리 기역에서는 이라는 거고요. 그 니은과 달리 기역, 얘와 달리 얘는 변증법의 체계에 따랐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 되는구나 이거. 종합, 통합되고 완벽한 어떤 이상적인 조화로운 상태의 수렴적 상향성이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얘는 아니라는 거지. 8번 가볼게. 보기의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눈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결국 이 글의 주제도 나를 핵심을 찾았냐라는 거죠. 개태 실태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는데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그네들아, 해겔의 입장 좀 잘 보셔야죠. 가의 입장 잘 보셔야죠. 아까 예술을 어떤 단계로 봤냐면 그냥 초보적인 단계로 봤다. 근데 지금 해겔이 무슨 얘기하냐면 문학 작품들, 이 문학 작가들을 봤더니 인생 완숙기에 이르러서 예술이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가 됐대. 분명히 이론에서는 초보 단계다 라고 깠고 이 세상에 어떠한 절대정신은 철학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술이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됐다는 거죠. 분명히 이론에서는 초보적이다라고 깠던 사람이 내가 예술 어떤 문학 작품을 읽었는데 굉장히 어떤 완숙미를 갖고 있어 라는 거죠. 그 나의 입장에서는 해겔을 뭐라고 깔 거냐라는 거죠. 1번 가볼게.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이 중화된다라고 하면 현실에서 중화되는데 어떻게 예술적 성숙미를 느꼈냐 이야기입니다. 2번. 이론에서는 외면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라고 해서 야, 이론에서는 분명히 외면의 바탕으로 했던 거야. 초보 단계야 라고 생각했어. 근데 현실에서는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가 됐다는 거죠. 절대정신일 수도 있겠구나. 절대정신으로 이론상 달리 현실에선 이걸로 먹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저도 이 해겔의 어떠한 입장을 정확하게 막 깊이 있게는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관계들이라도 좀 정리하시고 가안화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요 정도만 좀 우리 친구들 구별하셨다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정말 너무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라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